자, 오늘은 그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 경기 변동론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변동론. 자,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 수준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경기 변동 해줍니다. 자, 이때 이 총체적인 경제 활동 수준,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라든가 종합 주가 지수 아니면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업률 같은 거 있죠. 이러한 수치 자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거를요 일반 경기 변동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37페이지 맨 위쪽에 일반 경기 변동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 117페이지 있을 겁니다. 117페이지.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부동산만 떼어내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한 장 넘겨 볼게요. 요거를요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12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21페이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장기적인 변동인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요 2, 3년에 한 번꼴로 특히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폭등했다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는 한 장 넘겨볼게요. 이 거미집 모형이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자, 요거는 내용 좀 있는데, 문제는요 한 문제.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 꼴랑 한 문제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꼭 맞춰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 먼저 일반 경기 변동이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일반 경기 변동이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체적인 경제 활동 수준, 국민 소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실업률이라든가 종합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수치 자체가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측정한 학자에 따라서 크게 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키친 파동이다. 여기서는요 파동이라는 게 뭐 경기 변동 생각하시면 돼요. 키친 파동이다. 치킨 파동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키친 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주글라 파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 쿠즈네츠 파동이다. 쿠즈네츠 파동이다. 마지막으로요 콘드라티에프 파동 이렇게 합니다. 콘드라티에프 파동.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자 수가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죠. 뭔지 모르겠지만 주기가 좀 길어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키친 파동은요 키친이라는 학자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배 통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엌에서는 애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부엌에서 낳았다 해서 키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름을 붙였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혀.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주기가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갑작스런 뭐 금리 변동이라든가 재고 변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파동을요 키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일반 경기하면 주로 요걸 주된 순환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순환이다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은요 자, 이 태어나자마자 이놈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 하냐? 엄마나 담배 안 같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열이 받아서 니 죽을래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죽을라 이렇게 붙여졌다는 어디 서점 가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8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주기가. 자, 그리고 이거는요 설비 투자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을요 주글라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쿠즈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 주기가 약 20년 정도 주기로 뭐 경제 성장률의 변동이 있었다든가 인구의 어떤 갑작스러운 변동 같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중장기적인 파동 이걸요 쿠즈네츠 파동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콘드라티에프 파동 같은 경우는 주기가 약 50에서 60년 정도 걸리는 그 신기술이 발명됐다든가 신자원이 발견됐다든가 이렇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새롭게 발명됐다든가 아니면요 핸드폰 같은 거 있죠. 핸드폰도 한 20년 전에 이제 나온 건데 그 일상생활에 일대 변혁이 있었죠. 이런 게 답을 하고요 콘드라티에프 파동 해주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만 떼어내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요건 보통 이제 자, 이 그 한센이 얘기하는 파동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한센 파동이다. 그래서 주기는 이제 17에서 한 18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건축 경기가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 이걸요 한센 파동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하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우리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맨 먼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얘에 비해서 좀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실험주 같은 거 있죠. 요걸로 측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부동산 경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 경기는 뭘로 측정할 것인가?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로 삼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측정 지표 좀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경기 변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형태는요,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같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이걸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빈집 모형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 3년에 한 번꼴로 그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주로 이제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거미집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하는 게 여기서 한 문제나 물어봅니다. 한 문제 물어보는데 그래도 일반 상식으로 이제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뭐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출발할게요. 자, 일반 경기 변동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았다를 반복합니다. 보통 이러한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추세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추세 있죠.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경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렇게 그려진 게 맞겠죠. 이렇게 그린 게 이제 바람직한 그림인데, 경제가 반드시 성장하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장이 더딥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 상관없겠죠. 자, 이때 자, 요 가장 경기가 꼭대기 있는 점 있죠. 이걸요 정점 이렇게 합니다. 문점이라고요. 정점. 자, 그다음에 경기 가장 안 좋은 바닥 있죠. 바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꼭대기 있는 점을 뭐라고요? 정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까지 혹은요 저점에서 또 다른 저점까지 이걸 주기 이렇게 합니다. 주기. 그다음에 정점에서 저점 사이 폭 있죠. 이걸요 진폭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진폭. 자, 그다음에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지는 시기 이거를요 후퇴 시장이다 혹은 후퇴 국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 있죠. 이거를요 불황이다 혹은요 불경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바닥치고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회복 시장이다 혹은 회복 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이거를 호황이다 혹은요 호경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기 있죠. 이런 시기를 이때는 이제 기업들은 물건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고용도 많이 채용도 하려고 하고 가격도 막 좋아지고 거래도 많아지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아주 뭐 팽창되는 국면이다 혹은요 확장되는 국면이라 해서 이걸요 확장 국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시기 있죠. 이때는 기업들은 설비 투자도 막 줄이려고 하고 생산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도 계속 줄어들고 주가 지수도 내려가고 이러한 시기죠.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해서 이걸요 위축 국면이다 혹은요 수축 국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축 국면. 자, 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봤고, 이때 콘드라티의 파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50에서 60년 걸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요 약 2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되는 겁니다. 약 2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쿠즈네츠 파동.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요 한 8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되는 형태 있죠.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주글라 파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키친 파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3에서 4년 주기로 막 변동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변동되는 이런 형태 어디 갔나 까먹었네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키친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의미를 좀 아시고, 그러면 자, 왜 가장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뭐 주글라 파동인데 왜 한 8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변동되나 이렇게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요거 주글라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주글라 파동.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자 어쨌거나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 기업 파이 좋다는 얘기는요. 자, 이 그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지금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호황일 때는요. 현재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는요. 이 기업들은 막 설비 투자 늘리려고 할 겁니다. 설비 투자. 공장도 좀 새로 짓고 그다음에 기계도 막 구입하려고 하죠. 이렇게 설비 투자 늘리려고 하겠죠. 이러면서 생산을 막 늘리고 싶을 겁니다. 물건 잘 팔릴 거니까.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 이 기계는 혼자 돌아가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도 막 많이 채용하려고 하겠네요. 고용도 늘리려고 하고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은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도 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이제 잘 되니까 보너스 같은 거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요,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막 증가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쓸 돈도 많아져요. 시장에 쓸 돈도 많아지죠. 이 소비도 증가하는 이런 시기를요, 우리는 경제 상태가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황이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호황시를 계속 겪다 보면요,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계속 공장은 한번 설치해 놓은 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공장 근로자인데 요즘에 물건이 좀 안 팔린다고 해서 놀다 오진 않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 둔 공장은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그냥 저녁 때까지 일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생산량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뭐가 커진 시가 와요? 생산량이 커진 시가 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고정 생산 요소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생산량이 많아진 시가 와요, 안 와요? 맞죠? 그럼 이때부터는 설비 투자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설비 투자를 새롭게 하긴커녕 기존의 설비마저 팔아치울 판이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그 물건이 안 팔리는 물건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 나갈 거 아닙니까? 생산량이 많다는 얘기는 창고에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재고가 누적된다 해줍니다. 재고가 뭐라고요? 누적되면서 자, 물건이 안 팔리는 물건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생산을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자, 생산을 줄이려고 하니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사람 많이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했는데 이분들 어떻게 해요? 뭐 구조조정이다 이런 미명하에 사람 막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막 줄이려고 하고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막 주가도 막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투자를 안 하려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아예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장님 월급 떠주세요 했다가는 자기도 잘릴 수 있죠. 조용히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시장가 쓸 돈이 있었어요? 없죠. 소비도 줄어드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자, 경기가 매우 안 좋다. 이걸 불황이다 혹은 불경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불황시를 계속 겪다 보면 계속 설비 투자를 줄이죠. 제가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럼 언젠가부터는 또다시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진 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부터 또다시 슬슬 그 기계도 좀 가동하고 공장도 돌리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설비부터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요 8에서 10년 주기로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주글랍 파동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파동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아니 우리 현실 경제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이 경제학은요 현실 경제학도 맞아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100번의 사상이 있다, 1000번의 사상이 있는데 970번이 이런 논리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30번이 여기 틀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본적인 일반화된 이론을 만든 다음에 현실 경제를 접목시켜 갖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분석하는 거지. 아니 우리 경제하고 좀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이걸 답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있죠. 이렇게 답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때
자, 그러면 우린 일반적으로 호황 시기가 좋을 때요, 불황 때가 좋을 때요. 호황 때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호황이라고 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때는요,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량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물가가 상승한다.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로 그때는 물건을 10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5개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 소득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요, 크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자, 크게는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있는데 채권자가 손해봅니다. 채권자. 왜냐하면 1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100만 원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했으니까 크게 손해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거를요, 뭐라 하냐면 수출이다 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출. 근데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국제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호황이라고 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게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황 시기에는요,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린 물건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내다 파는 가격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서 막 헐값에 물건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나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때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남편이 분명히 가방 들고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아내한테 그냥 실직했다가 먼저 미안하고 하니까 그냥 좀 이따 다른 직장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방도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종일 공원에서 배회하다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걸요. 이때는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실업이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업 같은 경우는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그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보통 이제 거시경제는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지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호황일 때가 일반적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물가 상승할 때는 호황일 때가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자,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황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둘 다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가는 상승하고 또 실업자는 막 속출하고 이런 시기가 지속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봤었는데, 자, 요거는 뭐 예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 원인이 뭐 비용이 급격히 인상되는 바람에 있죠.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2차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용이 무진장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17페이지 알겠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떤 얘기를 공부할 거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먼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 좀 알아볼게요. 어떠한 특징이 있나. 요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한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간단히 그 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의 부동산 경기하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주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주거용. 근데 이제 광의의 부동산 경기는요, 여기다가 상업용, 공업용까지 합쳐서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토지 경기까지 합쳐서 뭐라고요?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광의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자, 일단은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일반 경기에 비한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경기. 그러면 일반 경기가 주로 주글라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글라. 주글라 파동이 이렇게 상당히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취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본 다음에 여기 이제 불황시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주글라 파동입니다. 주글라 파동이고 얘는 뭐예요?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주글랍 파동은 이제 주로 8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좀 단기적인 파동입니다. 이때 요 시기를 불황이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불황.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수시로 불황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황 시기가 그 IMF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IMF 때. IMF 때는요, 아까 얘기한 불황 시기를 잘 생각해 볼게요. IMF 때는요, 일단 대기업들이 망했어, 안 망했어요? 97년 1월 달부터 한부철강이 무너지면서 뭐 해태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아, 산미 아니면요 기아자동차 할 거 없이 막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연쇄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IMF가 발생한 가장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은 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물건이 안 팔린가 망하는 거죠. 기업이 왜 망합니까? 물건이 잘만 팔리면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죠. 일단은 물건이 안 팔리는 바람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설비 투자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생산을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구조조정이 나면서 엄청나게 막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연쇄 부로 막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는 종합주가지수가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불황식인데,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금융론에서 뭐 MBS 제도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ABS 제도, 뭐 기타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제 앞으로 일반 경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 앞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그 일반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놀리고 있던 공장 같은 거 있죠?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얼른 채용해서 얼른 가동하면 되는 거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근데 이 당시에는요,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거래는 뚝 끊기니까 건설사는 건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래는 뚝 끊기니까 가격은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자들은요, 전부 다 죽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죽만 먹고 있는 거죠. 관련 기업들은 다 죽만 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서부터 이제 슬슬 일반 경기도 좋아질 걸로 예상돼야 한대요. 되죠. 이때부터 이제 슬슬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죠. 그러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죠. 그러니까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요, 일반적인 한센 파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센 파동. 자, 읽어볼게요. 자, 특징을 보시면 주기는요 보통 17에서 한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보다는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폭은요 정점은 높고 저점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점은 높고 저점 깊어 진폭이 크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국면은요 보통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 빠르게 진행합니다. 요거를 회복 국면이라는 거예요. 회복 국면은 일반적으로 느리게 진행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후퇴 국면은 좀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타선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 같은 거 있죠. 요거를 타선기간 하는 겁니다. 타선기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웃기는 얘기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웃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웃기는 얘기하면 가만히 계십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다가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웃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타선기간이 길다.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선생님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웃겨서, 그러니까 근데 수업 시간은 조용합니다.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100명 중 1명 정도 이렇게. 어쨌거나 자, 타선, 그러니까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상당히 시간적으로 뒤처집니다. 그리고 자, 순환 국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규칙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규칙. 자, 그리고 국지성이 있다 해서 우리는요 맥주 경기 같은 거 있죠.
맥주시장 같은 경우 전국 단위로 맥주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부동산은 꼼짝해야 하네요. 꼼짝 못하는 바람에 지역마다 아니면요 용도별로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경기가 좋은데 부산은 안 좋을 수 있죠. 같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서면 쪽은 안 좋은데 해운대나 기장 쪽은 좋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거용 경기는 안 좋은데 상업용은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용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용도별로. 자, 그래서 자, 지역별로 혹은 개별적 현상이지만 간혹 가다 보면요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이고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왕왕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강남에서 불이 붙어갖고 바로 옆에 뭐 판교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수지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왕왕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쳐져서 움직인다. 이거를요 후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순환한다고요? 이렇게 그린 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전부 다 가중평균한 겁니다. 모든 뭐 용도 상관없이 그냥 지역 상관없이 전부 다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후순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부동산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뭐라고요? 용도별로 다 나타납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만 평균 냈을 때 크게 뒤쳐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니까 자,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시 말하면 서울이냐 부산이냐 아니면요 용도별로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병행이라는 것은요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고 역행은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립은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요 선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모든 거를 평균했을 때 후순환한다 뭐 그런 얘기지. 용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보통 이제 주식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전순환한다 혹은 선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래를 잘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저 같은 사람 잘 예측 못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있죠. 투자 신탁사들 있죠. 얘들은 주식 투자하는 게 걔들 주업이에요. 밥만 먹고 미래 예측하는 게 주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보력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보다 좀 앞서서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는 뒤쳐져서 움직입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다만 용도별로 따져봤을 때 보통 이제 상업용, 공업용인가 공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있다면 자, 요거는요. 자, 여기까지는 이건 뭐 실전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간혹 모의고사 같은 데 물어보니까 그냥 요거는 자, 이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보통 동시에 순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동시에 순환한다. 아니면요. 병행한다 하는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역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순환은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다. 이거는요. 금융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금융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서 우리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래서 금융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화에게 좋다는 얘기죠. 기업화에게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자, 설비 투자 늘리려고 안 늘리려고요? 늘리려고 할 겁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 늘리려면 은행에서 돈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은행 입장에서는요. 일반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돈은 보통 단기이면서 금리가 높아요. 자, 짧은 기간에 회수합니다. 근데 보통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기간도 무지기입니다. 이자도 낮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은행도. 그럼 당연히 여기서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겠죠. 그럼 이쪽으로 갈 돈이 거의 없습니다. 주택 쪽으로 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주택 어쩌거나 돈 못 빌리고 그러면요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 경기 좀 반대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일반 경기가 불황이다. 뭐라고요? 불황이면
일반 기업들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이 돈 빌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은행은 금고에다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담보대출에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택 경기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밑에 측정지표 좀 알아보겠습니다. 측정지표. 자, 측정지표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측정지표는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측정지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왜 지을 것 같아요? 네? 네, 삐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자, 어제거나 그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 어제거나 이거 가장 주된 측정지표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어제거나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 부동산 기업이 뭐냐면 부동산 뭐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중개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부동산 관련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는 이 그 부동산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거죠.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얘기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는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건축량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되겠네요. 건축량. 그 다음에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도. 자, 이런 게 가장 주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미분양 재고량이라든가 뭐 공실률, 공가율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금리 수준 이런 걸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이제 우리 그 시험 목적으로는 요 정도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다 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요 정도. 근데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좀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는 바람에 안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자, 건축량이라 하더라도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착공량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완공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거래량이라 하더라도 땅도 거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됐죠? 이걸요. 택지 그 조성 택지 뭐 거래량이라 할게요. 택지 거래량 아니면 택지 분양 실적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택지가 분양한 게 팔린 거 아닙니까? 택지 뭐 분양 실적이라든가 뭐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래량이 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게 있는데 건축량 같은 경우는요. 건설업자가 건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측 측정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지표라고요? 공급측 측정지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거래량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요측 측정지표다 됩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보조지표다 표현합니다. 무슨 지표라고요? 보조지표. 자, 이때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자세히 알아보는 건 진짜 모의고사나 이제 가장 깊이 있게 물어볼 때 있죠. 그때는 이제 써먹는 겁니다. 자, 허가량이라는 것은요.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이런 거 허가량 같은 건 다 착공량, 완공량, 시청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택지 뭐 주택 거래량 같은 것도 다 시청감 알 수 있어 없어요? 있거나 아니면요. 뭐 등기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납부 실적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나요? 아니, 허가 맡다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 맡았다가 한 5년 있다도 착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허가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중에 착공이 많아질 거로 예측은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일반 좀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요 선행지표라는 겁니다. 무슨 지표라고요? 선행지표. 그리고 이 착공량이 그 동행지표라는 겁니다. 자, 착공량을 알게 되면요 현재 상태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완공량은요 완공되기 전에 미리 거래는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분양 같은 걸로 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간 이 부동산 경기가 좀 뒤쳐져서 움직입니다. 알겠죠? 약간 뒤쳐져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요 후행지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뒤쳐져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가 분양됐다. 택지가 분양됐다는 얘기는 택지를 막 건설업자가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택지가 분양됐다고 해서 반드시 건물 지어지는 거예요?
뭐 안 질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뭐 건물 안 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택지를 많이 건설업자가 샀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거래가량이 많아질 거로 예측되니까 사는 거 아니,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가까운 미래에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를 뭐라고요?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이거는요 동행 지표가 되겠네요. 현재 상태의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은요, 요거는 좀 조심할 게, 자,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혹은 호경기다 이럴 때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으니까, 많죠?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올라가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호경기다. 자, 이러한 표현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건축비가 폭등하는 바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요 투기가 아주 극성인 바람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래서 이 가격만 가지고서 경제 상태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보조 지표로 삼으면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냐 나쁘다를 판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미분양 재고량이라든가 공실률, 공가율 아니면 공가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그 금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 자, 거기 2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2번.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찾으셨나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저점은 깊고 정점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진폭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하여 일반 경기보다는 주기가 더 길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요 동일하지 않은 주기와 진폭으로 불규칙적 비반복적으로 순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좋은 얘기 다 거꾸로 해주면 돼요. 좋은 얘기 그 규칙적이고 반복적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서울은 경기가 좋은데 부산은 안 좋을 수 있죠. 같은 부산이라더라도 서면 다르고 해운대 다르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동행 지표가 저기서 착공량과 완공 거래량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런 거 외에도 다른 거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뭐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 허가 건수라든가 거래량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틀린 표현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장 옆에 보시면 이번엔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과 측정 지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자, 경기 변동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자, 형태는요, 크게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런 것들도 막 왕왕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쩐 이 그 추세에 따라서 경제 상태가 부동산 경제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자, 그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라는 겁니다.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좀 이렇게 후퇴는 좀 빠르고 회복은 좀 느리게 진행해야 되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려면서 설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걸 정점해 줍니다. 이걸 뭐라고요? 저점. 이걸 또 다른 정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지는 시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경기가 가장 나쁜 시기 있죠. 이걸 불황 혹은 불경기를 하는데 부동산 학자들은 꼭 티를 냅니다. 그냥 이거를요 하향 시장 해줍니다. 이렇게 불황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향 시장이다. 그다음 바닥치고 도와진 시기 있죠. 요거를요 회복 국면이다. 요거를요 요거와 맞춰서 이제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상향 국면. 그러면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시기 좋은 경기가 좋은 시기 있죠. 이런 시기는 건물도 막 지으려고 합니다. 거래도 많아지고 가격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가 좀 팽창 국면에 있다 혹은요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장 국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 안 좋은 시기 있죠. 이런 시기. 여기는요 건물도 막 안 지으려고 하고 거래도 뚝 끊기고 가격은 폭락하고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종사들은 더 놀고 앉았고 하다 보니까 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뭐 수축 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축 국면. 자, 그러면 이때는 확장 국면은 아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경기가 호경기고 할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자는 얼른 사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부동산을 지금 당장 팔려고 나중에 팔려고 해? 뭐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자 살려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거의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특히 중개활동 같은 거 할 때는요 매도자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매도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매도를 잘 극진히 대접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때는 가격도 뚝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니까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 해?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매수자를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수자를 극진히 대접해야 거래가 이루어져요. 알겠죠? 이거는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는 헷갈립니다.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어떤 경우는요 그냥 가볍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래서 좋을 때는요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화 이렇게 해서 얼른 파악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를 좀 한두 번 했으니까 요거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인데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요 놈과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요때 만약에 요쯤에서 어디 갔어요? 요쯤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17에서 18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뭐라고요?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얘보다 높았던 가격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쯤에서 네이버 부동산 열어보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도 있어 없어요? 과거에 실거래가만 있죠. 찍힌 거 보면 어떻게 찍혔을까 합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뭐라고요? 상한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가라고요? 얘보다 높았던 가격이니까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요쯤에서 요 부동산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계열상 그 가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쯤에서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뭐예요?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무슨 가라고요? 하한가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삐딱삐딱해요. 자, 이 후퇴 국면을 볼게요. 이때 만약에 요쯤에서 이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거 그러면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뭐라고요? 상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과거에 저 네이버 부동산 열어보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 있어 없어요? 과거에 실거래가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보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이걸 가지고 상한가로 하면 되는데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어쩔 수 없이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이거 기준가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거꾸로 이때 해볼게요. 이때 요 시점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면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뭐예요?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무슨 가라고요? 하한가가 일반적이다 해줍니다. 그럼 거꾸로가 아니라 아까처럼 똑같이 이쯤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기준가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의 측정 지표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측정 지표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지표가 있고 반대로 가는 지표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지표, 반대로 가는 지표. 자, 같이 가는 지표는요 아까 제가 그 측정 지표 써놓은 거 있어 없어요? 아까 여기 써놓은 거 있었죠? 그대로 적어놓으면 돼요. 그대로. 자, 건축 허가량이라든가 착공량, 그 다음에 완공량,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요 뭔가 안 좋은 것들 있죠. 안 좋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가율이다. 공가라는 것은요, 자 어떤 지역에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요 공가율이라는 거고, 공실률이라는 것은요 임대주택에 있어서 빈방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이런 걸 공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안 팔려갖고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양, 이걸요 미분양 재고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리, 이것도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시장이 확장 구면에 있다. 확장 구면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는 추세예요? 뭐든지 올라가는 추세죠. 확장 구면 아닙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뭔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얘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상황이 좋으니까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택지 분양 시적이라든가 거래량,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마 경기가 좋으니까 공실, 공가 이런 거 줄어들 겁니다. 아파트는 잘 팔리겠죠. 미분양되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자 투자를 늘리는 시기야, 안 늘리는 시기예요? 주택이나 상가 막 투자하려고 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빌려야 되는데 상당 부분, 그죠? 금리가 낮아 있어야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아, 금리가 낮아 있어야 돈 빌려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쭉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금리가 폭등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는요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알겠죠? 낮으니까 투자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그 안정시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요 박스 바로 밑에 안정시장, 요거는요 이 불황에 매우 강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20평대 초반의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거의 안 떨어집니다. 거의 안 떨어져요. 항상 실수요자가 막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버티고 있으니까 거의 안 떨어진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사가 잘 되는 중심 상업지역 같은 데 있죠. 그런 상가들도 그 장사하려는 사람이 항상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다. 불황에 매우 강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나타나는데, 왕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비반복적이고 불규칙한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은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있죠. 예를 들어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요, 방학 때 되면 썰렁하죠. 썰렁하죠. 근데 개학 때면 또 호황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방학을 왜 합니까? 방학을 여름에 추워요? 여름에 더워서 하는 거죠. 겨울에 추우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절에 따라 정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 변동은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할 건데, 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이 신개발되거나 재개발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자체가 마르고 닳더라 깨끗한 아파트는 아니겠죠. 시간이 감에 따라 낡고 노후화돼야 하는데요. 노후화되다 언젠가는 또 재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없어지듯이 이렇게 성성쇠천학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한다 하시면 돼요. 성성쇠천 어떻다고요? 악이다. 자,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약화기 이렇게 진행하는데 성장기 때는요 가치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성숙기 때는 가치 수준이 최고라는 얘기죠. 쇠퇴기 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 재개발한다고 누가 소문내길래 올라갈 수 있죠. 헛소문이다 떨어질 수 있겠네. 들쑥날쑥하다가 이때까지 재개발했으면 자 슬럼가로 변합니다. 직전에 단계까지. 그럼 여기서 또 재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저 이렇게 되면 또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장기적 변동해집니다. 여기서. 그다음 무작위적 변동은요, 그야말로 전혀 어떤 형식도 규칙도 없이 막 발생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무작위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갑자기 지진이라든가 전쟁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동네 집값 무지장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동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라든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이런 거 답을 하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1번. 상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향시장은 뭔가 올라가는 추세죠.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량도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하향 국면에서는요. 자, 여기 볼게요. 하향 국면에서 누가 중시한다고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자, 이 시장에서는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답을 하고요.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퇴 국면에서는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요. 상한가 혹은 뭐라고요?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상한가 혹은 뭐라고요? 기준가. 읽어볼게요. 후퇴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상향 국면에서는 자 보세요. 상향 국면에서는 요 시기에서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답을 하고요.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죠? 근데 딱 집어서 직전 회복금에서 거래한 건 답을 하고요. 하한가입니다. 직전 회복금에서 거래한 건 답을 하고요. 하한가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후퇴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금은 이건 상향 국면 해볼게요. 자, 4번 볼게요. 상향 국면에서는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뭐가 된다고요? 하한선이 된다. 혹은 하한가가 된다 해줘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이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도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어 없어요?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가 방학 동안에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거 있죠? 이건 무슨 변동이라고요? 계절적 변동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거미집 이론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